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의보감 우리술 학술 세미나 및 전시회의 진행을 맡게 된 강서 50플러스 센터 일활동 지원팀장 강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막걸리 빚기 프로젝트 2025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산청, 서울시청, 강서구청 관계기관과 복도에 마련된 우리술 전시회를 위해 적극 봉사해 주신 동의보감 약술학교 4기 수강생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학계, 업계, 전문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허준박물관장님의 강연을 통해 서해 유성룡의 한의학 그리고 술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동의보감 약술 속에 담긴 약초 탐구, 동의보감 신국과 한의원 신국의 비교 교찰, 동의보감 약술의 기능성 탐구, 동의보감 술의 재현 과정 보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강서 50플러스 센터 조한종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서 50플러스 센터장 조한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세미나 및 전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서 50플러스 센터는 서울시와 강서구 지원을 받아서 4060 중장년 세대의 인생 후반전 준비와 일모델 개발에서 제공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쩌다가 이제 막걸리 사업까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사할 분들이 좀 많아요. 우선 등촌 이동에서 태어났다는 우리 허준 선생님은 뭐 출발이고, 이 허시명 교장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지역 가치를 좀 더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다들 먹고 살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 약술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막걸리 이렇게 홍보하면서 제가 이 지식 지혜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이고요. 오늘 그 발표를 하시는 우리 김충배 허준박물관장님, 이경진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님, 상관이사님, 안영성 강서 한의사회장님, 허시명 막걸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과도 오늘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김충배 관장님께서 서해 유성룡의 한의학 그리고 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허준박물관장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이런 학술 세미나에 저희 박물관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몇몇이 다 귀한 분들인데 이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같이 말씀드릴 내용은 서해 유성룡의 한의학 그리고 술이라는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50플러스 센터에서. 그래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밀밭을 지나가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지 않아서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고 또 굉장히 좀 과하게 마시면 부대끼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술에 관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가 약간은 이래도 되나? 술 얘기하려면 술 좀 마셔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좀 마셔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앞에 준비된 여러 술들을 보니까 그저 한 가지 술이 뭐 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그 속에 담겨 있고, 그래서 비단 취할 수 있는 액체를 이렇게 흡입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공유하고 거기에 스토리를 공유하는 그런 게 아마 술에 담긴 어떤 정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더군다나 서해 유성룡 선생님은 굉장히 익히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조도의 명재상이죠. 그래서 큰 국난들을 몸소 겪고 이겨내면서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그 국난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재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술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또 한 가지 그분이 또한 의학에도 굉장한 정통한 지식이 있었다. 그래서 침술 교본도 직접 저술을 하셨고,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전시를 하다가 막 문을 닫은 특별전이 이번 박물관에서 이제 조선의 의사들을 소개하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 유성룡 선생님뿐만 아니라 조선의 엘리트들이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생각보다 깊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시로 풀어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두각을 드러냈던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서해 선생님인데, 저하고 서해 유성룡 선생님하고는 그런 전시적 인연뿐만이 아니라 제가 바로 그 훨씬 전에 이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내용들하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바로 이제 2022년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대통령이 공개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고궁박물관에 이제 전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상태라서 야, 이런 게 있어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거예요. 매년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이 주는 다이어리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런 관료들한테 왕이 하사를 하는 그러한 기록물입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냐? 그렇진 않아요.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많이 있겠지만 서해 유성룡 스님이 쓰셨던 대통령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이 특별히 여러 대통령 중에서도 경자년의 것이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경자년, 정확하게는 서기 160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98년에 이순신이 명량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외적에 이제 흉탄을 맞고 돌아가시게 된 그러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고, 2년 후에 이제 임난 이후에 이제 그 기록물들이 있는 이 대통령이 일본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외유산 통해서 우리나라로 환수하게 된 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자년에 이제 대통령이 귀환했다라는 큰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대통령 자체는 천문학적 기록이기 때문에 이 고궁박물관에 가면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 책들이 있는 데다가 대통령이 어디 있지 찾다 보면 잘 못 찾는데, 지하 3층에 가면 과학문화실이 있습니다. 과학문화실에 이렇게 고궁박물관을 많은 분들이 찾게 되지만 그 맨 밑에 과학문화실을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조선 왕실 문화에 가장 정수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과학문화실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하고, 거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전시를 해놨습니다. 2022년에 공개된 이 대통령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 이듬해부터 바로 전시를 해놓고 있어서 실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세한 그 내용까지도 다 해제를 하고 해서 이제 공개도 되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유성룡 비만기 대통령 경자, 이렇게 긴 이름, 요상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뭔가 낙서를 남겨놓은 대통령인데 경자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갖고 있는 큰 의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수문화유산이다.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사가지고 온 유산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경제적 수준이 상승되면서 말로만 뭐 해외 문화유산을 우리가 찾아와야 돼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되사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환수문화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만 산재하는 우리나라 이제 문화유산이 약 한 10만 년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실제로 기관들이 갖고 있는 걸 다 카운트한 총합이 10만 6,757점인가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2022년 기준인데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게 새로 발견되고 확인되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유산을 얼마나 있는지 계속 연차적으로 조사한 총합의 한 4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나가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지도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에 가 있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회 되면 꼭 우리나라에 왔으면 좋겠다 싶은, 한번 와서 전시된 적도 있어요. 리움에서. 이게 혼일 강리 역대 국대 지도라고 하는 지도책인데 1400년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잘, 인도 굉장히 정밀하게 잘 그려져 있고 여러 나라의 정보가 기입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선 초기부터 세계의 여러 나라의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수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 유럽은 어떤 지도를 쓰냐? T자 지도를 씁니다. T자. 그래서 구대륙, 신대륙, 그리고 추운 시베리아, 이게 다예요.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는, 조선에서는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이게 일본에 3점 정도가 있어요. 텔리대, 용강대,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 미술관, 이렇게 3군데에서 분산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본의 문화유산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대통령이 서해 유성룡 선생님의 이제 기록물이다. 그래서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의학적 성취,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앞쪽에 부망, 추가로 기입한 기록물들이 딱 붙어 있어요. 예, 이걸 왜 붙였냐? 과연 서해가 쓴 게 맞냐? 등등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랄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해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맞던 날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붙어 있는데, 이게 막 써놓은 내용이 보니까 휘하 장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전해서 전투를 독려할 목적으로 나아가서 지휘하다가 일구 탄환을 맞고 전사했다. 야, 이거 너무나 슬픈 일이다, 통제다, 이런 내용을 쭉 붙여놨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입한 사람은 이 서체나 당시 기록의 정황으로 볼 때 서해 선생님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이 기록 당시에 근접한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해 이순신 장군이 죽음에 대한 기록이 허구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대원수가 직접 지휘를 하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허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술에 관한 기록물들이 내용에 쭉쭉 붙어 있는데 맨 앞쪽에 쫙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의 빈칸에다가 그렇게 쭉 이렇게 써놨을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다이어리 같은 역할을 하니까 늘 항상 가까이서 뭔가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기장 같은 기승을 하다 보니 정보를 얻자마자 막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썼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서해 선생님의 대통령에는 이런 술에 관한 기록이 이제 6가지 술에 관한 기록이 딱 붙어 있고, 더불어서 술에 관한 더 부가적인 정보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술을 어떻게 만드는 법 하냐, 그리고 술 깨는 법, 제가 이제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술 맛을 고쳐 쓰는 법, 그리고 서청법. 그 술 공부했습니다. 서청법이 뭘까 했더니 맑은 술을 끌어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술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이렇게 아시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앞에 소개되는 6가지 술도 사실은 대단히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제법이더라고요. 근데 서해 선생님이 앞에 소개드린 것처럼 의술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또 이 비망록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볼 때도 여염의 어떤 일반 술보다는 양리적 성분이 있는 의미를 굉장히 부여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봐서 약주로서의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대통령이란 근본적으로 뭐냐면 원나라 때 만들어진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조선 초기까지 이제 계속 이게 그 대통령이 사용되고 조선 중기까지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24절기는
태양의 주기하고 맞춰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으로 하고 날짜 있죠. 모월, 모일, 모시, 모일, 모일 이거는 다 태음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달의 공전 주기를 관측해서 날짜를 확정하고 태양의 공전 주기를 그 회전 주기를 파악해서 절기를 만드는 것이 합산되어 있는 게 바로 대통력입니다. 근데 대통력이 왜 중요하냐면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은 농사가 가장 중요한, 농업이 가장 지본인 그런 나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되고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의 정확한 절기와 시간을 갖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원나라 때 만들어진 대통령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나라의 수도는 나중에 막 떠돌던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 됐을 때 수도를 남경으로 정하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대통령의 관측 지점은 어디냐? 남경입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멸망하고 나선 송나라도 마찬가지죠. 남경이죠. 그러면 조선은 수도가 어디입니까? 한양이죠. 그래서 경도 위도차가 발생하면서 안 맞는 거예요, 절기가. 그래서 세종 때는 이 절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의 특징 보면 이렇게 그때 사극이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되옵니다 소리가 겁나게 많이 나와요. 아니되옵니다. 왜 안 되냐? 대국에 내려준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바꾼다? 큰일 날. 영린 막 이런 의미로서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관상감에서 관측해서 한양에서 관측한 결과를 반영해서 대통령을 쓰되 대통령의 절기를 수정해서 쓰게 됩니다. 언제까지? 시헌역이 등장할 때까지. 시헌역은 뭐냐면 서양의 관측 기반에서 새롭게 태양의 절기를 정확하게 맞춘 달력이에요. 그때는 율리우스력 이렇게 쓰였던 거죠. 그 이후에 더 발달한 관측 장비가 나오자 그리고리우스역으로 바뀌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굉장히 정확한 365.24251의 공전 주기를 정확히 산출해서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죠. 전 세계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측이 가능했던 끊임없는 노력들의 어떤 과학문화유산들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성룡이 대통령이 매해 받았을 건데 한 권이냐?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권이 이미 있었어요. 어디서 보관할까요? 서해 가문에서 가지고 있었겠죠. 일괄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같이 보물로 지정된 그 문헌 꾸러미 속에 징비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털어서 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성룡이 어떤 내용을 메모한 대통령이 있다. 갑진병호, 갑오병신, 정유가 있었는데 여기에 없는 게 환수되어 온 거죠. 경자 이렇게 추가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밀한 그 모습이고요. 앞 표지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소개된 수를 차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구급주 이름만 들어봐서는 응급 처방용 술이 아닐까 짐작은 해봅니다. 그런데 어째 특별할 건 없어요. 정화수. 근데 정화수를 썼다는 의미는 사실은 보통 물을 일컬을 때 동해고감에도 여러 가지 물의 종류를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화수를 쓴다는 것은 그냥 물을 어떤 물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가라앉혀서 그 중성화시킨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새사발 누룩 2대 섞어 쓰고 백미 갈아서 넣어서 말리고 쪄서 되게 복잡한 공정이지만 다 술들 좀 만들어 보셨죠?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덩어리를 만들어 항아리에 넣고 따뜻하게 뒀다가 하루 지내고 또 맑기를 기다렸다가 사용한다. 뭐 이렇게 복잡한 구급주의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주. 제가 아는 감주는 달디단술. 그래서 식혜를 감주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끓였다는 점에서 알코올은 이미 날아가잖아요. 끓이면. 그래서 오늘날의 식혜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감주. 아마 당분을 보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향탁주. 그래서 막 말을 길게 풀어 써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반 막걸리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특별히 향이라는 걸 왜 붙였을까?
좀 이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미 5마리를 기본으로 해서 물에다가 씻어갖고 담궈 놓으면 쌀이 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룩과 이 정량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쪄서 익힌 후 앞에 것들 중에 거르지 않은 것을 섞어 놓고 익기를 기다려서 사용한다. 근데 이 부분 사용한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술을 직접 안 만들어 봐서 그런지 거르지 않은 걸 섞어서 그것이 익기를 기다렸다가 사용한다. 익기를 기다렸다가 마셔버린다는 얘기인지 뭔가 그것을 그걸로 다시 술로 만드는 작업이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 말인 건지 그건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주 백미 한 대를 여러 번 씻어서 분말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물 한 사발고 삶아서 익히고 식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채로 걸리고 이제 누룩을 채로 걸르고 거친 거는 물에 담가서 걸러내고 누룩에서 나온 누룩물을 한 대를 취해서 삶은 물과 섞고 항아리에 넣는다. 근데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4개월 뒤에 찹쌀한마를 여러 번 있어 하룻밤 재고 전체를 찐 뒤 차가워진 다음에 앞에 것과 섞어서 하는데 여기서 생수 즉 정화되지 않은 물하고 쇠 철분하고의 접촉을 금한다는 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인주. 그래서 이름만 들어보면 야 도사가 되는 술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복숭아 쓰고 막 그래서 아니 그 복숭아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복숭아를 썼을까? 아마 앞에 제가 전시된 거 보니까 이화주 중에 그 만드는 법이 이렇게 걸러서 뭔가 그 뭐죠 몸에 좋은 이 효소를 증대시키는 방법하고 그 백꽃이 피는 계절에 닮은 술을 이화주로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의미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숭아가 뭐 익는 계절, 피는 계절에 뭔가 만드는 술이 아니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실백이 들어간다는 거, 잣으로도 술을 담근다는 것을 처음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짓지어서 술하고 빚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익기를 기다려서 발효된 것을 청주하고 다시 섞어서 이렇게 익혀 먹는다는 내용이 이제 도인주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백자. 이게 백자는 그야말로 이제 그 측백씨를 백자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측백씨 껍데기는 빼버리고 측백나무 열매를 가지고 술을 만든다는 거예요. 측백나무 숲은 아주 제 그 상식으로는 굉장히 작은 씨앗들인데 그거 가지고 속에 있는 그 살을 벗겨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술 빚는 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부수어서 햇빛에 쪼여서 향기 나는 풀의 기운을 없앤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리고 잘 숙성된 항아리를 선택한다. 항아리가 숙성되면 이게 굉장히 물성이 단단한 건데 어떻게 숙성이 될까? 이게 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항아리에 있는 잡균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지극히 조심해라. 어떻게 보다는 지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안 된다. 근데 지극히 조심하는 내용이 보면 지금의 정서하고 조금 안 맞아요. 임신부에 대한 어떤 터부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승려, 특정 종교인에 대한 터부가 등장하고 또 이렇게 상을 치르는 사람에 대한 터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은 부정한 존재들하고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술 깨는 법, 칡이 최고입니다. 칡. 심지어 칡 그 갈근 그 국은 요 뿌리 부분이 아니고 덩굴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래서 덩굴도 잘 씁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허준 박물관 있는 뒤쪽에 허가바위 일대에 칡이 만연해 가지고 아주 죽었어요. 다 같이 한번 어느 날 모일 못이 모여서 칡 한번 잡아 뜯읍시다. 그래서 다려서 복용하면 술을 빨리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칡이 확실히 어떤 이 술을 깨는데 효험이 있다.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데도 굉장히 효험이 있다는 기록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조금 제가 이제 술을 직접 안 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악기를 다스린다. 술 맛이 나빠진 놈을 되살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술 맛이 떨궈지면 또 비낭아리에 기운이 없으면 뭐 술 3병하고 백자인 넣고 끓고 이렇게 하면 맛이 변해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안 좋아진 술에다가 이 요소들을 섞어서 끓여주면 맛이 좋아진다. 근데 끓이면 알코올 날라가서 술이 아니게 되는데 끓인다? 이게 맞나?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맛없는 술을 맛있게 하는 법도 있다. 한번 연구해 보시면 그리고 이제 복잡한 내용이 쫙 있는데 결론은 뭐냐? 맑은 술을 어떻게 걸러내냐는 그러니까 청주를 뽑아내는 방식. 저는 막걸리보다는 위에 청주를 좋아하는데 요거를 잘 좀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맑아지게 부유시켜서 청주를 따로 추출해내고 밑에 거는 이제 막걸리를 먹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걸쳐서 이 서청법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의 봉피 부분에 보면 내면에 또 뭔가 글씨가 복잡하게 있어요. 이건 아직 해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통령에 나와 있는 술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공부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는 전혀 몰랐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양주, 전통주라는 영역이 앞으로 좀 이걸 베이스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약주로서 소개된 건 아닌데 분명히 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던 분의 기록이니 뭔가 어렴풋하게 약하고 관련돼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술들이 갖고 있는 양리적 성분을 좀 효과적으로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졌던 우리가 아는 술의 일반적인 제조 방법하고 면밀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차별성을 좀 파악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실질적 제조법하고 이게 번역상의 오해 때문에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된 것이 있다면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무엇보다도 대통령 전반의 이제 내용들을 다 이제 기록을 사료적 가치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경자년 대통령에 어의 허준이 보내준 부채와 약재를 오늘 받았다. 어느 날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료들하고 어의하고의 어떤 정보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의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기록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사료적 가치들이 발견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더 기대하면서 오늘은 그런 정보가 있다는 정도를 소개하는 정도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던 시간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 숙제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저거 다 아까 소개해 주신 술 전부 이렇게 재현하고 또 맛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는 이경진 한의대 본추학 교실 교수님의 동의보감 약에 담긴 약초 탐구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의를 이제 요청받고 술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해야 하나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약초를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약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술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지만 제 방에 술은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 국내에서 캐오다 보면 보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술에 넣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면 결국 1년, 2년 지나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제 방에 굉장히 약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저희 장점이 원래 대학 교수 방에 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제 방만은 술이 있어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면 한 잔만 줘. 한 잔만 줘. 그래가지고
좋은 술은 다 없어지고요. 항상 안 좋은 술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좋은 술은 다 안다. 누구나 내가 아무리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제 방에 오는 순간 누구나 다 저거 한 잔만 주세요 할 정도로 좋은 술은 다 알아서 내가 강의할 게 있나? 특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술에 대한 전문가들일 텐데 내가 강의할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동의보고를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서 술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또 쉽고 중요한데 또 살다 보면 이 기본을 또 잘 안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보자 하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정말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을 때 처음 이제 동의보감 처음에 이제 집내에 나오는 말 중에 욕학의 선독 본초이 지약성이라 자고로 의술을 배우려면 먼저 본초를 읽어서 약성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이라는 그런 내용이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약을 전공하기 때문에 저도 어디 가나 약이 제일 중요해. 한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약이고 뭐 서양의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허준 선배님께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써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이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술에 대해 찾아보면 술은 혈맥을 통하게 하고 모든 약 중에 으뜸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약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술이면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네. 그죠? 뭐 드릴 말씀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일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실제 많이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 술이라는 게 굉장히 현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술에 대해서 따뜻하게 복용해서 약간 취할 정도가 가장 좋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만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독입니다. 독. 따뜻하게 해서 약간 취할 정도가 가장 좋다. 이 또 기본이죠. 기본.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먹을 때 약간 취했을 때 그때 스톱을 해야 이게 내 몸에 약이 되고요. 그 이상 가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면 이제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술에 대해 또 재밌는 얘기가 술은 안개와 이슬의 기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기, 사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통 의서에서 이런 악기나 사기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좀 정신적인 질환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귀신 들렸네 이런 것들도 다 정신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딱 대입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보면 옛날에 세 사람이 안개 낀 새벽길을 걸었는데 한 사람은 건강했고 같이 걸었는데 한 사람은 병이 들었고 한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봤더니 건강한 사람은 술을 먹고 걸어갔고 병이 든 사람은 죽을 먹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걸어갔고 사망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고 안개 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 안개 낀 새벽길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 뭔가 나쁜 기운들이 있고 또 몸도 되게 춥고 몸이 허약했을 때 우리 병세가 많이 침투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취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술의 종류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술을 백약지선이라고 하며 사용한 이유가 이제 그 자체로 우리 혈관과 병락을 잘 소통시키고 이로 인해서 약성이 우리 온몸에 또 빨리 잘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의보감에서도 술과 함께 약을 먹으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독하고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장가위를 튼튼하게 하며 피부도 윤택하게 하고 근심으로 성내는 것을 줄여주며
말을 잘하게 한다, 기분을 좋게 한다. 이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술의 일반적인 효능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술을 만들 때 이제 약재를 같이 넣어서 술을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그 약재 자체, 동의보감은 의서이기 때문에 약재 자체의 그런 효능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변화, 다른 부위에 잘 작용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술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약재가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한약은 독이 없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약에도 독이 있는 게 있고 부작용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독성을 줄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술을 사용했고요. 또 원하는 부위, 특정 부위에 선택적으로 딱 그 약이 거기에만 가게 만들기 위해서 술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술의 우리 의학적인 용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도 이런 목적으로 술을 사용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술을 사용합니다. 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이겠죠. 네, 알코올을 사용해서 약재를 추출하게 되면 그 효능과 작용 부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걸 요즘 서양 의학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이때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대단한 그런 민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보면 이제 이런 술을 살균 소독의 의미로 많이 쓰고 있고 진정이나 근육 이완, 불안 완화 등으로 좀 쓰고 있고 식욕 증대 목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술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즘 현대적 의미에서 이 술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게 술입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은 성분을 못 녹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전 의서에서도 물로 추출한 것도 있고 술로 추출한 것도 있고 물과 술을 반반 섞어서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끓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생으로 그냥 가루 내서 먹어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유효 성분 추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미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내가 추출하는 게 물을 쓰느냐 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가장 적합한 질환에 적합한 약재를 가장 적합한 그런 용매를 이용해서 써라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성 용매라고 하고 흔히들 비극성 용매라고 크게 나누는데 이 극성 용매는 대표적인 물입니다. 물. 여기에는 이제 극성 또는 이온성 이런 물들을 추출하는 거고 흔히 말할 때 우리가 물에 잘 녹는 애들 수용성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당류, 아미노산,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유기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저기 흔히 말할 때는 지용성 물질 이런 것들은 물에 안 녹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극성 용매에 잘 녹는데 흔히 헥산, 클로로포름 같은 쟤네들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헥산, 클로로포름 실험실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공장에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못 먹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을 뭔가를 가지고 녹여야 되는데 쟤들을 헥산, 클로로포름 썼다가는 우리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럼 뭘 써야 되느냐? 그때 나온 게 바로 요 중간 극성인 용매가 바로 에탄올, 메탄올, 술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그러면 저기 중간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 것도 녹이고 물에 안 녹는 것도 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주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 천연물들을 추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유효 성분들도 훨씬 양도 많이 추출되고 과거에는 몰랐던 새로운 효능들이 발굴되는 이유도 이렇게 추출되는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물만 이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성분들과 양이 추출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에는 술로 얘를 뭔가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 술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몰랐던 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분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한지도 확인하고 안전하면 쓰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술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험할 때 굉장히 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 추출과 해서 알코올 추출물의 효능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최근에 쓴 논문인데요. 사상자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는데,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혈관 질환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주력은 혈관 질환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암. 네,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가 1위는 암입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는 뭘까요? 네, 혈관 질환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여기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혈관 질환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암을 전부 다 묶어놨어요. 뭐 뇌종양이든 뭐 유방암이든 뭐 대장암이든 위암이든 다 묶어서 그냥 암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다른 세계 WHO에서는 암을 다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뇌종양과 대장암이 치료 방법이 다르거든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질환을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뭐 그 유방암이 걸렸는데 민원생식계에 가가지고 저 치료해줘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사실은 묶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게 약간 이제 아마 그쪽 분들 파워가 세서 그런 것 같아요. 암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제일 중요해. 만약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 10대 사망 순위에 암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많이 죽는데 왜 우리는 10대에 안 들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암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암은 아직까지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법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혈관 질환은 이게 왜 생기는지 치료 방법이 좀 명확하게 알려져 있고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뭐 약제에서 주력으로 잡은 게 혈관 질환을 잡은 이유가, 일단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치료가 잘 되고, 제 생각에서 그래요. 남이 잘하는 거는 나도 잘할 수 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쟤보다. 쟤가 잘 때 내가 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이 못하는 거는 나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암은 이게 다른 마인드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야, 쟤도 이미 잘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게 끼어들어야 돼? 이런 분이 있고, 쟤들이 못하니까 내가 할 거야. 이런 분들인데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남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내 청춘을 바쳐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능력은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혈관 질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좋은 약들이 되게 많고 우리가 충분히 관리가 되거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염라대왕이 갑자기 펑 나타나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너에게 죽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내가 줄게. 네가 선택을 해. 하나는 네가 암으로 죽는 거고, 하나는 네가 치매, 중풍,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너 뭘로 죽을래? 그러면 저는 암으로 죽겠다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내가 뭔가 아프다는 걸 알고 뭔가 남은 인생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뭔가 좀 극복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질병을 대하는 거하고, 이런 치매, 그죠? 내가 치매 걸려서 저는 이제 끝이에요, 그죠? 치매,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치매, 그다음에 뇌졸중, 또 중풍 걸려가지고 거의 누워 있고 이러면 이것도 역시 그럼 심장마비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냥 갑자기 탁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죽음이고, 심장 질환은, 혈관 질환은 감당할 수 힘든 좀 죽음이고, 또 가족에게도 생각해 보면 사실 암은 내가 힘들지 가족이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치매, 중풍, 아니면 돌연사 이런 것들은 가족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혈관 질환을 나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혈관 질환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안 나오네. 이제 혈관을 저희가 이제 쥐한테서 혈관을 뗍니다. 떼서 얘를 수축을 시켜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평상시 상태고 이렇게 수축을 시킨 거예요. 수축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수축이 쫙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약재를 넣었을 때 원래도 내려가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 추출물을 보면 사상자 물 추출물을 보면 이렇게 약물을 줘요. 3, 10, 30, 100, 300까지 줬는데도 300이면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거의 배가 터질 정도로 준 거예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죠. 원래 상태로. 근데 알코올 추출하는 경우 이제 술인 거죠. 추출하게 되면 약재를 넣으면 넣을수록 혈관이 원래도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저 사상자라는 놈은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로 끓여 먹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얘는 술로 끓여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구는 이제 술로 하는 거죠. 30%로 할 건지 50%로 할 건지 용량 얼마 쓸 건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가는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납니다. 아예 반응이 없죠. 그러면 우리 과거 전통 문헌에 사상자를 심혈관 질환에는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 물로 끓였으니까 먹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효과가 있는 거니까 술로 끓이게 되면. 그래서 술의 의미가 알코올의 의미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술로 했을 때 아무 효과 없는데 물로 했을 때 효과 좋은 이런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에탄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탄올은 그런 극성과 비극에 같이 있기 때문에 물에 녹는 것도 녹이고 안 녹는 것도 녹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 술로 이용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약주의 가장 기대되는 효과, 건강 효과를 핫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AI한테. 그럼 너 왜 약주를 왜 먹냐? 뭘 기대하고 먹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혈액순환 개선 및 냉증 완화 목적으로 나는 약주를 먹는다. 물론 이제 당연히 맛과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건 빼고 이제 건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먹는다. 술을. 세 번째는 피로 회복 및 체력 증진을 위해서 먹는다. 네 번째는 소화 기능 향상을 위해 먹는다. 다섯 번째는 정력 강화 및 성기능 개선 때문에 먹는다. 여섯 번째는 항산화 및 노화 예방 때문에 먹는다. 일곱 번째는 근골격계 건강 증진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딱 AI가 물었을 때 답변을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나는 1번 때문에 술을 먹는다. 약주를 먹는다. 두 분, 세 분. 나는 2번 때문에 약주를 먹는다. 없고 3번. 나는 3번 때문에 약주를 먹는다. 네, 꽤 있습니다. 네, 3번. 그럼 4번 때문에 약주를 먹는다. 네, 여기 있고. 자, 5번 때문에 약주를 먹는다. 이건 부끄러운가요? 6번 때문에 약 먹는다. 7번 때문에 먹는다. 네,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3번과 4번 때문에 먹는다 해서 AI가 틀렸습니다. 그죠? 아직도 AI가 발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또 저의 아쉬운 점은 저는 요 5번 때문에 먹지 않나 약주를 많이 생각하고 뒤에 걸 준비해 왔는데 강의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약주를 먹을 때 저도 약주 담그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3번, 4번 당연히 맞고 5번도 꽤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번에 준비해 왔는데 대표적인 게 음양곽입니다. 우리 삼지구엽초 지금 제 방입니다. 제 방에 삼지구엽초를 캐가지고 술 담궈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 오시면 이렇게 하나씩 쓱 드리면서 음양곽주예요. 이러면서 여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음양곽주인데 이 음양곽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보약으로 많이 쓰는 약이죠. 보약약으로 쓰는 약인데 그래서 보신장양 하는 약이고 보면 남자, 여자 다 이렇게 이런 성기능 약해가지고 불임되는데 이런 데 쓰는 그런 전통적으로 약재고 먹으면 성욕이 강해진다. 양이 하루에 뭐 100번 교미하는 게 이걸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양곽, 음탕할 음자에다가 양양자, 미칠 곽자거든요. 그래서 숙헌장에 이거 먹으면 미쳐 날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밤새 그냥 100마리 암컷을 다 이렇게 휘젓고 다닌다. 그렇게 해서 음양과학이거든요. 삼지구엽총. 그래서 이 음양과학에서 주요한 성분은 이카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인데 얘가 현대도 많이 연구되어 있고요. 얘가 성기능 개선, 골밀도 강화, 항염증, 신경보호, 항산화 등이 있는데 특히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약간 용해되고 주로 알코올에 녹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주급 뜯어가지고 물에다가 끓여 먹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예, 근데 심지어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이 교수님, 그러면 제가 음양각을 캤는데 이거를 차처럼 꾸준히 먹으면 좋아져요? 물으면 저는 아니오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가 막걸리를 물에 타가지고 조금씩 2달 먹으면 취하나요? 안 취하죠. 그죠? 이게 내가 취할 만큼 먹어야 취하는 거잖아요. 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역치라는 게 있는데 적정 용량이 들어가야 내가 질병 치료되는데 이거를 요만큼씩 해가지고 100년을 먹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차로 먹는 거는 사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음양과학을, 그죠? 삼지구엽초를 교수님 차로 먹으면 정력이 좋아져요. 그러면 한 100만 년 드셔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드시려고 그러면 차로 해서 한 500병은 한 번에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셔보죠. 그러면 그냥 배 터져 죽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이카린이 물에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음양과학을 술에다가 담그서 먹게 되고 이 음양과학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양기름을 이용해서 먼저 양기름과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걸 가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조들도 다 알았죠. 이게 물에 안 녹는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물에 안 녹아. 그러니까 기름에는 녹으니까.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그 다음에 이제 약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카린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카린의 양리 기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 보면 이게 왜 발기부전에 효과가 좋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혈관, 우리가 이런 성기능은 혈관이 이완되고 그 이완된 혈관으로 혈액이 가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혈관을 이완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 말하는 cGMP라는 놈이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NO라는 몸이 여기 cGMP를 자극해서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제 혈관이 이완되고 거기에 혈액이 들어가서 이제 발기가 잘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혈관이 이완돼 가지고 아래쪽에 혈액이 다 뭉쳐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뇌에 혈액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발기가 오랫동안 안 되는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혈액이 여기 부족해지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그나마 여기에 뇌에 혈액이 많이 있으니까 좀 오래 가는 거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혈액이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 기전으로 여기 PD5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 cGMP를 분해시켜요. 혈관을 다시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 몸 상태를 파악해서 얘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놈들이 하는 게 있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못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 부작용으로 이제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하는 게 요 이카린이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술에 잘 녹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짧게 뭐 하겠습니다. 하수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를 제가 이제 역시 술에 담근 건데요. 하수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저기 강의장에 나와가지고 큰일입니다. 그래도 방송에 나온 거는 괜찮겠죠. 이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적하수오를 약조 복용하는데 독성 간염 걸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수오의 중요한 점은 얘는 간독성 요화 성분이 있습니다. 저기 이모딘, 레인, 파이시온 등등 간독성 성분인데 얘들이 물에 안 녹아요. 물에는 잘 안 녹는데 알코올은 되게 잘 녹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열에 약해요. 그래서 하수오를 우리가 보약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중국은 반드시 먼저 포제해서 가열한 다음에 가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다가 넣어 끓여서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으로 쓰게 되면 독성이 있고요. 특히 얘를 술에 담그면 독성은 10배, 100배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오를 그냥 생으로 술에 담궈 먹으면 무조건 간독성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오를 먹었을 때 간독성 유발한다. 그런데 포제한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하다. 그래서 이걸 먹으려 그러면 보면 간독성 위험도가 하수오 생으로 에탄올 추출한 게 가장 독성이 심하고, 그 다음이 이제 물 추출한 하수오고, 그 다음이 이제 포제한 에탄올 추출물이고, 그 다음이 포제한 물 추출물. 그래서 우리가 하수오를 먹으려 그러면 포제를 한 다음에 얘는 물에 먹어야 돼요. 술에 넣으면 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은 되게 좋은 거지만 잘못 쓰게 되면 우리 몸을 망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고 먹으면 약주, 모르고 먹으면 독주. 이런 건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그런 자료고, 제가 조금 오버했는데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동의보감 약술학교를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궁금했어요. 술은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데 우리 맨날 약술 빚잖아요. 맛보고 이게 진짜 건강에 좋아지는 약이, 몸에 좋아지는 약이 될까? 항상 궁금해갖고 술이 약이 되는 거 맞아요? 내가 맨날 이랬는데 오늘 그 교수님의 강의가 저의 체증을 완전히 확 내려주셨습니다. 그 술은 혈맥을 통하게 하고 모든 약종의 으뜸이며 따뜻하게 복용하여 약간 취할 정도가 가장 좋다. 너무 저한테 앞으로도 열심히 이 동의보감 약술학교를 이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